야, 장애인이 왜 기어 나와? 조강태의 거친 목소리가 오후 3시 반 동네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강윤아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23살의 윤아는 오늘도 어머니 대신 장을 보러 나왔죠.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게 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폭들이 상가 앞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어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 대답 좀 해봐, 벙어리야? 백두철이 일어서며 윤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이 동네에서 백도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조폭 보스였죠. 더러운 부동산 사업을 겸하며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윤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지나가려고? 여기가 네 집 마당이야? 조강태가 다가와서는 윤아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장애인 주제에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집에서 얌전히 있으면 되잖아. 다른 조폭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야, 커피나 한 잔 사라.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데. 백두철이 손에 든 아이스 커피를 윤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요. 윤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돈이 없다고? 그럼 이거나 받아. 조강태가 갑자기 커피를 윤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윤아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어요. 아, 윤아가 작은 비명을 내질렀지만 조폭들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좀 시원하지? 다음엔 돈 가지고 나와, 알겠어? 백두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윤아는 젖은 채로 휠체어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집까지 가는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6시 현 태권도 국가대표 쌍둥이 언니 유림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윤아는 방에서 젖은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윤아야, 왜 머리가 젖었어? 유림이 방문을 열며 물었어요. 아, 그냥. 밖에서 비 조금 맞았어. 윤아가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서툰 윤아의 표정을 유림이 놓칠 리 없었죠. 무슨 일 있었지? 말해봐. 유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조폭들이 어떻게 자신을 조롱했는지, 커피를 부었는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유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어요. 언니, 그냥 넘어가자. 괜히 일 커지면. 윤아가 유림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유림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동생을 건드린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림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윤아의 젖은 머리카락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유림은 침대에서 일어나 윤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유림은 조용히 윤아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윤아가 즐겨 입는 하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꺼냈죠. 쌍둥이라서 키도 몸무게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내가 직접 나서면 안 돼. 너무 뻔하잖아. 유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인 자신이 조폭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벌이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을 괴롭힌 놈들을 그냥 둘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아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의 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언니는? 윤아가 거실로 나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훈련 간다고 나갔어. 너는 오늘 집에 있어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림에게서 어젯밤 있었던 일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유림은 훈련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오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유나의 옷과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반. 어제와 똑같은 시간, 유림은 유나로 변장하고 휠체어를 타고 시장 골목에 나타났어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유나가 평소 갖고 다니던 가방까지 똑같이 착용했습니다. 조폭들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유림을 본 조강태가 씩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년 아니야? 또 왔네? 조강태가 다른 조폭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진짜 학습 능력이 없나 보네. 어제 커피 샤워 맛있었어? 백두철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유나처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려고. 지나가려고? 야, 인연이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 조강태가 유림의 휠체어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제 말했잖아. 돈 가지고 오라고. 백두철이 손에 캔커피를 들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돈이 정말 없어요. 유림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없다고? 그럼 어제처럼 또 시원하게 해줄까? 조강태가 캔커피 뚜껑을 따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죠. 근데 말이야. 유림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떨림이 사라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동생이 아니라 언니거든? 조강태의 손이 멈췄어요. 백두철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림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170의 키에 탄탄한 근육질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다운 당당한 자세였죠. 뭐야? 장애인 아니었어? 조강태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응, 나는 장애인 아니야. 그런데 우리 동생을 왜 괴롭혔을까? 유림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전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야야, 잠깐만. 조강태가 황급히 손을 내줬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유림의 차가운 시선은 이미 그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잠깐은 무슨 잠깐이야? 우리 동생한테 커피 부을 때는 잠깐 안 했잖아. 유림이 한 걸음씩 조강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백두철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야야, 오해야, 오해. 우리가 언제 동생을 괴롭혔다고. 오해? 유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동생 머리에 커피 부은 건 누가 했는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평소 조폭들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던 상인들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맞아요. 어제 제가 다 봤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서 소리쳤어요. 저 사람들이 휠체어 탄 아가씨한테 커피를 부었다고요. 저도 봤습니다. 얼마나 불쌍하던지. 떡집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강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아니야. 그냥 장난이었어. 우리가 뭘 알고. 그 순간 유림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조강태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의 기술이었죠. 아파. 조강태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파? 우리 동생이 얼마나 아팠을지는 생각해 봤어? 유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조폭 둘이 덤벼들려고 했지만 유림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왼발로 한 명의 정강이를 차고 오른손으로 다른 한 명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세 명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우와! 구경하던 아이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른들도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두철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40대의 나이와 비만한 체격으로는 23살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네, 내가 누군지 아냐? 백두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어? 가만 안 둬. 유림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강유림. 태권도 국가대표야. 유림이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유림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백두철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어제 조폭들이 유나를 괴롭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바로 저기 있는 상가 CCTV 영상이야. 유림이 건물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특수폭행, 장애인 혐오범죄, 협박죄. 다 있네. 백두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장애인한테 커피 부은 거야? 유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내가 직접 너희를 패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내가 가해자가 되잖아. 유림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민기 선배님? 저 강유림이에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백두철과 조폭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쳐갔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기 선배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유림이 전화를 받으며 백두철을 바라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민기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림아, 무슨 일이야? 훈련은 안 하고? 선배님, 장애인 혐오범죄 신고하려고요. 증거도 다 있고 목격자도 여러 명 있어요. 유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백두철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야야, 잠깐만.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닥쳐. 유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형사님과 통화 중이야. 방해하지 마. 전화 너머로 민기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야? 지금 바로 갈게. 동네 중앙시장이요. 과일 가게 앞이에요. 유림이 주변을 둘러보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림은 주변 상인들을 바라봤어요. 평소 조폭들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들. 오늘 일 다 보셨죠? 유림이 상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가 다 봤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다 봤다고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시나요? 떡집 할머니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애인인 줄 알고 괴롭히다가 건강한 사람인 줄 알자마자 꼬리 내리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무서워서 말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조강태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유림의 차가운 시선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최악이다. 유림이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약한 사람만 괴롭히는 비겁한 놈들이야. 백두철이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야, 우리가 뭘 몰랐잖아. 동생인 줄 알았으면. 동생이면 괴롭혀도 되고 언니면 안 된다는 거야? 유림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장애인이면 무시해도 되고 국가대표면 안 된다는 거야? 유림은 천천히 휠체어로 다가가서 다시 앉았습니다.
나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어. 이제 나한테도 커피 부을 거야? 유림이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조폭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비겁한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1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민기 형사가 동료 경찰관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유림아. 민기가 급하게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28살의 형사는 대학 때부터 유림을 알고 지낸 선배였습니다. 선배님,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목격자세요. 유림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제 우리 동생을 괴롭힌 영상도 있고요. 민기는 상인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같은 증언을 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네. 민기가 CCTV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장애인 혐오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야. 백두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유림은 마지막으로 백두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동생을 건드린 게 너희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자, 그럼 이제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할까요? 박민기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백두철과 조폭들은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일단 현행범 체포부터 하겠습니다. 민기가 동료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폭행, 협박, 장애인 혐오 범죄 혐의로. 잠깐만요. 우리가 뭘 했다고. 조강태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뭘 했냐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분개하며 소리쳤어요. 어제 휠체어 탄 아가씨한테 커피 부은 것도 모자라서 오늘도 또 괴롭히려고 했잖아요. 다른 상인들도 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평소 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맨날 여기 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 손님들 쫓아내고 떡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보호비 명목으로 돈 뜯어가고 생선가게 아저씨도 증언에 동참했어요. 유림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동생을 괴롭힌 놈들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유림이 휴대폰 영상을 민기에게 보여줬어요. 어제 유나가 당한 일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장애인 혐오 범죄네. 특수폭행까지 추가될 것 같은데? 백두철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합의해주면 안 될까요? 치료비도 주고. 아베. 유림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동생한테 직접 가서 사과부터 해봐.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하지만 유림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이런 놈들에게는 확실한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 유림이 민기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합의 안 할 거예요. 끝까지 처벌받게 해주세요.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저런 놈들한테는 확실하게 해줘야죠. 우리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여러 상인들이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조폭들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백두철이 마지막으로 유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 유림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할 건 너야. 우리 동생을 건드린 걸 말이야.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시장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거든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유림에게 다가왔어요. 덕분에 우리가 숨통이 트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유림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림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접어서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진짜 유나에게 돌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해줄 때였습니다. 동생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유림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언니가 다 해결했어. 오후 6시 유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유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계속 창문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유나야, 나왔어. 유림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언니, 어디 갔다 왔어? 훈련 일찍 끝났네. 유나가 휠체어를 돌려 유림을 바라봤습니다. 유림은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유나야, 언니가 할 말이 있어. 유림이 유나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 유나의 표정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어제 너를 괴롭힌 놈들, 오늘 다 잡혔어. 유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유림은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신이 유나로 변장해서 시장에 간 것부터 조폭들을 제압한 것,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언니가 나처럼 변장해서? 유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미안해, 유나야. 너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유림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가 없었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유나가 유림을 꽉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자매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민기 형사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유림아, 조사 다 끝났어. 녀석들 완전히 자백했어. 민기의 목소리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장애인 혐오 범죄로 가중처벌 받을 것 같고 다른 범죄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네요. 유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유림아, 너 오늘 정말 멋있었어. 폭력 쓰지 않고 법으로 해결한 거 말이야. 민기가 칭찬했습니다. 국가대표답게 생각이 깊더라. 전화를 끊은 후 유림은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야, 이제 마음 놓고 시장에 다닐 수 있어. 유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응, 하지만 언니. 유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조금 무서워. 그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유림이 유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바로 그때 집 앞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시장 상인들이 과일 바구니와 떡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유림이, 유나, 계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자매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가볼까? 유림이 물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가보자. 현관문을 열자 10여 명의 상인들이 웃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영웅들. 떡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상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들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나를 보는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동정이나 불편함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민기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백두철과 조폭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장애인 혐오범죄 가중처벌에 특수폭행, 협박까지 합쳐져서 백두철은 3년, 나머지는 1년 반에서 2년씩 받았어.
민기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감옥에서 지내야 할 거야. 유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유나의 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가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언니, 나 장 보러 갈게. 유나가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괜찮겠어? 유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유나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면서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유림은 뿌듯한 마음으로 유나를 배웅했어요. 시장에 도착한 유나를 본 상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아이고, 유나, 왔구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늘 사과 정말 맛있게 들어왔어. 하나 먹어봐. 유나야, 떡도 막 나왔어. 떡집 할머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유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한 아이가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줌마.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뭐야? 유나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는 왜 그 의자에 앉아 다녀요? 아이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어요. 어른들이 깜짝 놀라며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유나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아, 이건 휠체어라고 해. 아줌마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거든. 유나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아파요? 많이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 하지만 괜찮아. 이 의자가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거든.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기해요. 바퀴가 있어서 빨리 갈 수 있겠네요.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에는 편견이 없다는 것을요. 어른들이 만들어낸 불편함과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가끔 계단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해.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유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실례를.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참 순수하고 착해요.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유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언니,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유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뭔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그리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걸. 유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동생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유나야, 너 정말 대단해. 유림이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유나가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그날 밤 두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 달 후 유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매일 시장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복지관에서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쳐 줬어. 유나가 집에 돌아와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내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 유림은 국가대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한동안 동생 걱정으로 집중하지 못했던 훈련에 다시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유림아,
요즘 컨디션이 정말 좋네. 코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달 국제대회 준비 어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림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자매는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유나의 제안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 장 보러 가자. 아주머니들이 언니도 보고 싶어 하셔.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고, 우리 영웅 자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두 팔을 벌리며 환영했습니다. 유림이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유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유나야, 오늘도 복지관 갔다 왔어? 떡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이랑 만들기도 했어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유나에게 달려왔어요.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8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유나 아줌마. 아이가 기쁘게 소리쳤어요. 우리 친구. 안녕. 유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줌마, 이분이 아줌마 언니예요? 아이가 유림을 보며 물었어요. 응, 맞아. 내 쌍둥이 언니야. 유나가 소개했습니다. 우와,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가 신기해하며 감탄했어요. 유림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나는 유림이야. 유나 언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아이가 씩씩하게 인사했어요. 언니는 왜 그 의자 안 타요? 나는 다리가 아프지 않거든. 유나만 조금 아파서 휠체어를 타는 거야. 유림이 친근하게 설명해줬어요. 그럼 언니가 유나 아줌마 밀어주면 더 빨리 갈 수 있겠네요. 민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정말 똑똑하구나. 유림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나가 문득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 뭐가? 그날 나를 대신해서 나가줘서, 그리고 폭력 대신 법으로 해결해줘서. 유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언니가 그냥 때려버렸다면 언니만 나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유림이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거든. 두 자매가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유나야. 유림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지 마. 언니가 항상 내 편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언니. 유나가 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잖아. 무슨 일이든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때 민준이가 뒤에서 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유나 아줌마, 내일 또 놀아요. 그래, 내일 또 보자. 유나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유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구나. 유나가 다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었어. 집에 들어가면서 유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았거든. 맞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야. 유림이 대답했어요. 멀리서 민준이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는 뛰어가면서도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진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언니가 있어서,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도망쳐요! 빨리요! 9살 하온이의 작은 속삭임이 영분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합창 연습을 마친 영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건넨 보리차를 마신 직후였어요. 괜찮으세요, 영분 언니?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부는 손자의 절박한 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하온의 두 번째 속삭임에 영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맨발로 복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70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자는 왜 할머니에게 도망치라고 했을까요? 시간은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용산 주민센터 대강당은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따스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청춘합 창단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죠. 고향의 봄 마지막 소절이 울려 퍼지자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영부는 반짝이는 하늘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7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넘게 용산역 앞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며 고된 세월을 보낸 이에게 이 시간만큼은 순수한 기쁨이었거든요. 영분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군 급양부사관 시절부터 몸에 밴 꼿꼿한 자세로 서서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활기를 보였어요. 흰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에서도 여전한 기품이 느껴졌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발표회까지 연습 많이 하세요. 지휘자 선생님의 말에 할머니들이 웅성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영분도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무대 옆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경쾌했습니다. 라인 댄스 덕분인지 다리에 힘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목 축이세요. 며느리 서미정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따라 내밀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미정은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했어요. 오늘도 베이지색 롱코트에 검은색 가죽 가방을 메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갈했습니다. 사모펀드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답게 세련된 분위기였죠. 그런데 미정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미정아. 목이 좀 마르긴 했네. 영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리차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냄새였지만 영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컵을 입에 댔습니다. 차 한 모금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흔들리고 객석의 의자들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휘청거렸죠. 영부는 무대 기둥을 붙잡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영분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옆에 있던 합창단 동료 김순덕이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순덕은 영분과 함께 합창단을 시작한 오랜 친구였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무슨 일이에요? 응급실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분 언니 손이 차가워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할머니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영분의 귀에 멀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달랐어요. 아, 괜찮습니다. 연세 탓이에요. 어머님이 요즘 좀 피곤하시거든요. 미정이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늘 있는 일인 것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 끝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러시면 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집에서 좀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그때 영분의 시야 끝으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9살 손자 하온이 언제 왔는지 그녀 옆에 서 있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또렷한 아이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방금 학교에서 온 모양이었죠. 하온은 주변을 살피더니 영분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영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듣지 못하도록 영분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할머니, 지금 도망쳐요. 빨리요. 엄마가 이상한 걸 넣었어요. 하온의 속삭임은 너무나 작았지만 영분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영분의 가슴을 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며느리의 계산적인 눈빛, 보리차의 이상한 뒷맛, 손자의 절박한 경고. 영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군 시절 단련된 본능이 깨어나면서 위험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뭔가 이상해. 영분은 중얼거리며 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투명한 컵 안에 남은 보리차가 살짝 탁해 보였어요. 어머님,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미정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분은 이미 무대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스카프가 바람에 날리면서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분 언니, 어디 가세요? 이런 상태로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순덕과 다른 할머니들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영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복도 바닥을 디디며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70살의 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걸음이었죠. 복도 양쪽 벽에 걸린 주민센터 활동 사진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영분의 머릿속에는 하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가 이상한 걸 넣었어요.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도 영분을 따라 나서려 했지만 할머니들이 상황을 묻느라 둘러싸고 있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영분은 주민센터 현관문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바깥은 가을 오후의 선선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출입문이 쾅 하고 닫히면서 오후의 고요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남겨진 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영분 언니가 왜 저러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 순간 하온이 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위험한 게임 속에서 할머니만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 남겨진 반짝이는 스카프가 조명 아래서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영분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합창단 연습 때 그리운 금강산 가사를 자꾸 잊어버렸거든요. 30년 넘게 불러온 노래인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분 언니, 오늘 좀 이상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려요. 동료 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영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사를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라인 댄스였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 왼쪽으로 발이 꼬이고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실수하시네요. 미정이 연습 후 영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늘 그랬듯 보온병에 담긴 보리차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언제부터인가 영분의 모든 일정에 함께하려 했습니다. 합창단 연습에도 김밥가게 일에도 자주 얼굴을 비쳤죠. 나이 탓인가 봐. 70이 넘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네. 영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보리차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정이 끓여주는 보리차는 색깔이 평소보다 진했어요. 쓴맛도 조금 더 강했죠. 하지만 영분은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하며 매번 다 마셨습니다. 어머님, 혈당약도 드세요. 당뇨는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미정은 작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흰색 알약이 2개 들어 있었어요. 영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자꾸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분명히 오후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시계가 고장 났나? 영분은 혼잣말을 하며 시계를 다시 맞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상자도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일주일치 약을 정리해 놓았는데 저녁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었죠. 가장 심각한 건 기억의 공백이었습니다. 김밥가게에서 일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손님에게 김밥을 주었는지 돈을 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단골 손님인 변호사 박태일이 어느 날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태일은 근처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영분의 가게를 10년 넘게 다니는 단골이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뭔가 예전과 다르신 것 같아서요. 김밥 만드실 때도 손이 떨리시고. 태일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영분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을 자를 때 칼이 떨리고 단무지를 썰 때도 두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손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영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후 늦게 또 다른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부대 간부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위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예전 취사장에서 근무했던 김대위입니다. 여사님 덕분에 훈련병 시절 버텼죠. 젊은 장교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영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군 시절 급양부사관으로 일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수많은 훈련병들이 그녀가 만든 김밥과 국으로 배를 채웠었죠. 그때 여사님이 만들어주신 김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향 생각날 때마다 찾아뵙고 싶었거든요. 고마워. 그런데 제가 요즘 기억이 좀... 영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훈련병들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을 텐데 지금은 흐릿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부는
또다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약상자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어요. 분명히 창가 쪽에 놓아뒀는데 소파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만졌나? 영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에는 아들 가족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주는 회사에 있고 미정은 오후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온이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아이는 가방을 던져놓고 영분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이상한 일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하니? 하온은 잠시 망설이더니 영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어른스러운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할머니, 어제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건물 이야기를 했어요. 건물 이야기? 영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용산역 앞 상가 건물은 30년 넘게 김밥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그 건물이 왜 며느리 입에서 나왔을까요? 누구랑 이야기했는데? 아빠랑 어떤 아저씨랑요. 양복 입은 무서운 아저씨였어요. 하온의 말에 영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모르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렸는데 재개발 어쩌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의 증언은 영분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자신의 건물과 관련된 일일까요? 그날 밤 상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영부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40대 중반의 상준은 요즘 들어 한숨을 자주 쉬었습니다. 상준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상준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아들의 거짓말을 눈치챘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사실 상준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6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거든요.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소기업 영업직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채권자들의 압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오고 집 앞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상주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정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영분 소유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영분이 동의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그때 대기업 대한개발의 전무정인환이 접촉해왔습니다. 그는 용산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영분의 건물이 핵심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영분 씨 건물만 확보하면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인환은 상준과 미정을 로비에서 만나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온이 목격한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요. 상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인환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최근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면서요? 정인환의 말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영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밤늦게 약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개수가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일주일치를 준비했는데 이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잘못 센 건가? 영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혼란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한양종합병원 신경과는 오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영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문지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영분 환자분, 기본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의사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분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인지 기능에 약간의 저하가 의심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은 모호했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애매한 중간지대였어요. 영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치매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MRI 촬영과 정밀인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문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영분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불안감만 안겨졌습니다. 추가 검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그때까지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영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정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의사가 뭐라고 하셨어요?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한대. 영분의 대답에 미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요. 미정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영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이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 영분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인상에 강인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혹시 한영분 여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영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낯선 여군 장성이 자신을 아는 게 신기했거든요. 박연주 준장입니다. 훈련병 시절 여사님 김밥가게에서 정말 많이 도움받았어요. 연주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김밥가게요? 언제적 이야기인지 영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라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20년 전쯤이에요. 제가 이등병이었을 때 부대 근처에서 김밥 가게를 하셨잖아요. 그때 여사님이 만들어주신 김밥과 국 덕분에 훈련을 견딜 수 있었어요. 연주의 설명에 영분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맞아요. 군 부대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린 훈련병들이 고향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찾아왔었죠. 아, 그때 그 꼬마 훈련병이 연주 씨였구나. 이제 준장까지 되셨네. 영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도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여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연주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영분에게 건넸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영부는 명함을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의아했어요. 고맙지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리가 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요즘 노인분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연주의 말에 미정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준장님, 저희 어머님은 괜찮아요. 가족이 잘 돌보고 있거든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연주의 존재가 부담스럽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연주는 미정의 반응을 눈여겨봤습니다. 군인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미정이 서둘러 영분의 팔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영분은 뒤돌아보며 연주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정은 계속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친근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그냥 예전에 도와준 아이인데 뭐가 문제야? 그렇다고 해도 조심해야죠. 어머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요. 미정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치매 의심이라는 진단을 무기로 삼으려는 의도였어요. 그날 밤 영부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의사의 모호한 진단, 연주와의 만남, 미정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게 퍼즐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방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온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아이는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듯 눈이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잠 안 와요? 하온이도 잠 안 와? 이리 와서 할머니 옆에 누워. 하온은 영분 옆에 살금살금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비밀 하나 말해도 돼요? 무슨 비밀인데? 영부는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보리차에 하얀 가루 넣는 걸 봤어요. 하온의 고백에 영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언제 봤는데? 지난주요. 엄마가 부엌에서 보리차 끓이는데 조그만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넣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혼잣말했어요. 하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9살 아이가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리차 마신 후에 이상해지는 걸 봤어요. 어지러워하시고 기억을 못하시고 영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온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합창 가사를 잊어버리는 것, 라인 댄스에서 발이 꼬이는 것,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 모든 게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작이었던 거죠.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하온은 영분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분은 손자를 꼭 안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온아, 할머니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겠어. 영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강인함이 되살아났어요. 어떻게요? 증거를 잡는 거야. 엄마가 진짜로 뭘 넣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내야 해. 영부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군 급양부사관 시절 단련된 철저함과 꼼꼼함이 돌아왔어요. 할머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할머니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영부는 하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려 했지만 이제는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할 때였어요. 하온아,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저도 엄마가 이상해요. 예전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하온의 대답에 영부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작은 동맹자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할머니랑 비밀 작전을 시작하자. 영부는 손자와 약속했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 진짜 인생의 무대에서 싸워야 할 때였어요. 상대가 누구든 어떤 음모가 있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늦도록 영분과 하오는 작은 목소리로 작전을 의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만이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김밥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김을 자르는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군 급양부사관으로 일할 때처럼 정확하고 빨랐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하온이 학교 가기 전에 부엌으로 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어젯밤 잠을 설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언제 무서워한 적 있니? 영부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시작될 작전이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영부는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점원은 70대 할머니가 이런 물건을 사는 게 신기한 듯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정말 혼자 설치하실 수 있으세요? 젊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줬어. 영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온이 인터넷으로 사용법을 찾아서 알려준 덕분이었어요. 오후에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합창단 연습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 아무도 없을 때를 노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벽시계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이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영분 언니 뭐 하세요? 갑자기 순덕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영분은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시계가 좀 기울어진 것 같아서 바로 잡았어.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세심하시긴. 순덕은 의심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어요. 안방 협탁 서랍 안쪽에도 또 다른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하온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군대에서 배운 거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영부는 옛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급양부사관 시절에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수백 명의 훈련병들을 위해 정확한 시간에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이틀 후 영부는 보리차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미정이 끓여놓고 간 보리차를 작은 시험관에 담았어요. 병원 검사실에 동물 검사를 의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네. 미정이 저녁 식사 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어려 있었어요. 요양원이라니? 왜 갑자기? 영분이 반문했지만 미정은 이미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잖아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아직 혼자 살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영분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인지 저하가 의심된다고 했잖아요. 더 악화되기 전에 대비해야죠. 그때 상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요즘 엄마 상태가 정말 걱정돼요. 아들까지 합세하자 영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내일 은행에 가서 금고 계약 연장부터 해야겠어. 영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정과 상준의 표정이 살짝 경직됐어요. 금고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부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지. 건물 관련 서류도 있고. 같이 가시죠. 어머님 혼자 가시기에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영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을 만들어 미정의 경계심을 낮추려는 작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영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금고 계약을 연장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집에는 하온만 남겨두고 왔습니다. 할머니, 들키면 어떡해요? 하온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대에서도 실수는 티 안 나. 자연스럽게 하자. 영부는 손자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미정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영분이 없는 틈을 노린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미정이 하온에게 물었습니다. 은행 갔어요. 금고 일 때문에. 하온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안심한 듯 부엌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숨겨놓은 카메라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어요. 미정이 보리차를 끓이면서 작은 비닐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가루를 보리차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저어서 완전히 녹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능숙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준과 미정이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후견 신청은 언제 할 거야? 상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의사가 추가 검사 결과 나오면 진단서 써줄 거래요. 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후견 신청만 끝나면 바로 보낼 거야. 그래야 진명의 변경도 수월하죠. 잔금은 언제 들어와? 대안개발에서 10억 먼저 준다고 했어요. 재개발 승인 나면 나머지도 들어오고. 두 사람의 대화는 영분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을 지정하고 요양원에 보낸 후 재산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엄마 몰래 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상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뭘 해도 기억 못해요. 약 효과가 생각보다 좋네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하나의 장애물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부는 녹음기를 끄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온이 숙제를 하다가 할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하얘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영부는 손자 앞에서라도 담담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10년 넘게 며느리로 받아들인 미정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상대방의 계획도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어요. 이제 무대 위에서 하는 연습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부는 박연주 준장의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가 왔네. 영부는 중얼거리며 명함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거였어요. 사흘 후 화요일 오전 영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낯익었어요. 한영분 여사님이시죠? 대한개발 정인환 전무입니다. 정인환은 정중한 어조로 말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압박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용산 일대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아드님 상준 씨를 통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본사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영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언제 말씀이신가요? 오늘 오후 3시는 어떠세요? 강남역 근처입니다. 영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해올지 궁금했거든요. 대한개발 본사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정인환의 사무실은 30층에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어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영분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 잔 드시죠. 정인환은 친근하게 굴었지만 영분은 그의 눈빛에서 계산적인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여사님 소유의 용산역 앞 상가 건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재개발 조감도를 펼쳐 보였어요.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여사님 건물이 딱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조감도에는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와 상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분의 오래된 건물 자리에는 반짝이는 복합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보상금을 15억 플러스 알파로 드리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정인환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영분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물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재개발 승인이 곧 나거든요. 정인환의 목소리에 은근한 압박이 섞였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뜻이었어요. 편히 사시죠. 여사님 연세에 무거운 짐 지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그의 말에는 나이를 무기로 삼는 교묘함이 있었습니다. 영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바로 그 시각 시내 한 은행 지점에서는 미정희 지점장과 비밀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5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어요.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죠. 서류는 모두 준비됐나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위임장, 통장, 도장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법정 후견인 지정만 나면 바로 이체 가능합니다. 디데이 3일이면 모든 게 끝나죠. 지점장의 말에 미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는 상준이 또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영분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어머니 건강이 먼저라서. 상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눈물 연기가 얼마나 가짜인지도 뻔히 보였죠. 그래, 알겠다. 영부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상준과 미정은 너무 쉽게 승낙하는 게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주민센터 라인댄스 시간에 영부는 일부러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 왼쪽으로 가고 박자에 맞지 않게 움직였어요. 영분 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 자꾸 헷갈리네.
영부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영분 언니가 많이 이상하시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나 봐요. 할머니들의 반응은 미정이 바라던 그대로였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제 곧 끝난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계획이 성공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영분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것도 나름대로 연기였어요. 합창단에서 익힌 무대 감각이 도움이 됐죠. 연습처럼 타이밍만 맞추면 된다. 영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약한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계획이었어요. 그날 오후 집에서 영부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묻고 하온의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어요. 하온이가 누구지? 우리 집에 왜 있니? 영분의 말에 하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의 눈빛을 읽고 연기라는 걸 눈치챘어요. 할머니, 저 하온이에요. 손자잖아요. 하온도 함께 연기했습니다. 미정은 이 광경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완벽해.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영분과 하온은 서로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날 밤 영분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용산역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터전이었어요. 그곳에서 김밥을 만들며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운명의 날이 다가올 거였어요. 마치 무대에 조명이 켜지는 것처럼 진짜 대결이 시작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영부는 박연주 준장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가 왔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영분의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한개발 전무 정인환이 값비싼 정장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되겠네요. 정인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준과 미정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부는 안방에서 쉬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잔금 10억 지금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정인환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이체 창이 떠 있었어요. 상준의 계좌 번호가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억 원의 빚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배신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정인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료됐습니다. 상준 씨 계좌로 10억이 들어갔어요. 상준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수고비도 드려야죠. 정인환은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의 계좌였어요. 3억 원입니다. 약속대로요. 미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계획이 성공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영분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 명의를 바꾸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소리가 아니라 강제로 여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검은 정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군복을 입은 군사 경찰들도 함께 나타났어요. 총 6명의 수사관이 집안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정인아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영장 있어요? 그가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명이 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기, 약물 투여, 재산 갈취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상준과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정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으로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종합병원 신경과 문지후 의사였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분 환자분의 정밀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의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영분 여사는 치매가 아닙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정인환과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약물성 인지 저하입니다.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여된 약물에 의한 일시적 증상이었어요. 문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졸피뎀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수면제의 주성분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기억력 감퇴와 인지 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의사의 설명에 상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엄마는 수면제를 드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복용한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이나 음료에 혼입되어 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사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특히 보리차 시료에서 높은 농도의 졸피뎀이 검출되었어요. 이는 의도적으로 투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미정 씨, 시어머니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미정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증거는 이미 충분했어요. 숨겨놓은 카메라 영상과 녹음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정인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크게 소리쳤어요. 이건 정당한 비즈니스였어요. 불법적인 건 없었다고요. 재개발 관련 서류 조작과 노인 대상 사기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요. 수사관의 말에 정인환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상주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냥 아내 말만 따랐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충분했거든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영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은 또렷한 눈빛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영분이 수사관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어떻게?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니? 영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연기가 모두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미정은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온이가 말해줬어. 내가 보리차에 이상한 걸 넣는다고. 영분의 말에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모든 계획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사관들이 세 사람을 연행해가는 동안 영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수사관들이 노트북을 열자 거실 벽면의 큰 텔레비전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대기실에서 미정이 보리차에 하얀 가루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초소형 카메라가 포착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영상이?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고스란히 기록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상준과 미정이 안방에서 나눈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후견 신청만 끝나면 요양원 보내고 잔금 10억 들어오면 진명에 바꾼다. 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을... 상준도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시어머니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사관은 계속해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은행 이체 기록, 대한개발과의 계약서, 가짜 의료진단서까지 모든 게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사기죄와 재산 갈취 혐의로 충분합니다. 수사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인아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과거 기록을 읽어내려갔어요. 정인환 씨, 20년 전군 급약 납품 업체에서 일하셨죠? 정인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한영분 여사에게 납품 부정으로 쫓겨나신 기록이 있네요. 수사관의 말에 영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정인환이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납품하다가 걸렸죠. 그때 제가 직접 계약을 끊었어요. 영분의 증언에 정인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건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였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20년을 기다렸어요. 복수할 기회를 말이에요. 정인환이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 저를 망신 준 걸 잊지 않았다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응징하려고 했어요. 영부는 그의 고백을 담담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복수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하지 왜 무고한 가족까지 끌어들였어요? 영분의 질책에 정인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사관들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영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두꺼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수십 건의 장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사팀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정리한 자료예요. 영부는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김밥가게 매상 기록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통화 내역 캡처, 주민센터 CCTV 협조 공문까지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 묶음이네요. 수사관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봤거든요. 군 급양부사관 시절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모든 걸 날짜별로 정리해 두거든요. 영분의 설명에 수사관들은 감탄했습니다.
전문 수사관보다 더 치밀한 증거 수집이었어요. 장부를 넘겨보니 미정의 이상한 행동 패턴, 보리차를 끓이는 시간, 약물 투여 후 영분의 상태 변화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정이 보리차 끓인 날짜와 제가 어지러움을 느낀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요. 영분이 장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온이가 목격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별도의 노트에는 하온의 증언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본 모든 장면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사팀장이 장부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완벽한 증거로 채택될 겁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연주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군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개인 자격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영분 여사님 괜찮으세요? 연주가 다가와 영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연주 씨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일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영분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주가 군 내부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수사기관과 연결해준 덕분이었거든요. 제가 받은 은혜, 이제 갚겠습니다. 연주의 말에 영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조력자였어요. 훈련병 시절 여사님이 만들어주신 김밥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번 일은 당연한 거예요. 연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작은 친절이 오늘 이렇게 큰 도움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수사관들이 미정과 상준, 정인환을 연행해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영부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용산역이 내려다 보이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하온이 학교에서 돌아와 영분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하온이가 더 대단해. 할머니를 구해준 영웅이야. 영분은 손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온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였어요. 연행되어 나가는 미정이 마지막으로 영분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정의 사과에 영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영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하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할머니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지. 영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대 뒤 앙코르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연주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영분을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김밥 가게에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합창과 라인댄스도 계속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영분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아픔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였거든요.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 서미정은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미정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피고인 최상준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상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피고인 정인아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정인아는 끝까지 불복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후견인 신청은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영분이 치매가 아니라는 의학적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상가 건물과 집도 모두 원래 주인인 영분에게 돌아왔어요. 법정을 나서는 영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도 함께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하온이 영분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하온의 양육권을 영분에게 임시로 맡겼거든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영분은 손자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온은 학교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부모의 범죄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후 영분은 김밥 가게에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가게 옆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어요. 하온이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간 예쁜 간판이었습니다. 청춘합창 김밥 클래스, 노래하고 김밥 말고 오늘도 살아봅시다. 간판의 문구는 영분이 직접 생각해낸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였죠. 할머니, 정말 김밥 만들면서 노래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손님이 된 순덕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김밥 만드는 것도 하나의 리듬이거든. 노래와 비슷해. 영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는 동작이 정말로 춤추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합창단 연습이 있었습니다. 영분은 오랜만에 무대에 올랐어요. 반짝이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의 봄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는 하온도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무대를 지켜보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영분 언니, 오늘 목소리가 특별히 좋네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영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맑고 힘찼어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영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었거든요. 연습이 끝난 후 합창단은 깜짝 앙코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영분을 위한 특별한 무대였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손을 맞잡고 원을 그려 서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영분을 위해서. 순덕이 신호를 주자 모든 할머니들이 함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영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대 조명이 영분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박자더라. 넘어져도 다시 맞추면 된다. 영분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였죠. 인생도 노래와 같아. 가끔 박자를 놓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맞추면 되는 거야. 무대 뒤편에는 하온이 그린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이의 솜씨치고는 제법 훌륭했습니다. 포스터 아래쪽에는 하온이 쓴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가수예요. 영분은 그 글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앙코르 공연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도 합창단 할머니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영분은 무대 중앙에 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영분의 마지막 인사말에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분의 미소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온이 객석에서 일어나 무대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우리 하온이도 멋있어. 할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워.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영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하온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내일도 김밥 가게에서 노래 가르쳐 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와 하온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무대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대강당에는 여운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분과 하온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용산역 앞 김밥 가게에서는 오늘도 할머니와 손자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노래하고 김밥 만들며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인생은 정말로 무대와 같다는 걸 영분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